이게 일단 밝혀지면 일단 연준과 월가는 횡령이에요. 세금을 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하고 월가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그럼 이런 강력한 카드를 가지고 트럼프가 뭐를 할 거냐, 어떤 딜을 할 거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 내가 목숨을 살려줄게. 최대한 움켜쥐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탁 터트리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비트코인은 급반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아직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움직임을 가만히 보면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제3의 달러라는 책을 쓰셨죠. 김창익 작가님 모시고 최근 코인 시장과 글로벌 자산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또 이번에 또 나오실 때 또 이제 뭐 한 일주일 됐죠. 갑자기 또 이제 미국이 또 이란을 또 갑자기 뭐 타격하기 시작하면서 생각보다 짧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전쟁이 좀 길어지는 느낌.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또 코스피가 다시 또 한 6% 7% 빠지면서 전고점 대비 거의 한 20-30%가 지금 빠져버리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진짜 이제 코인 쪽은 또 어떻게 되나 이런 것도 또 궁금해가지고 오늘 작가님 모시고 한번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전쟁과 이 암호화폐 시장 이건 어떻게 좀 연관을 지어야 될까요? 일단 지금 월가화 됐다는 전제하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지금 비트코인이나 크립토가 월가의 기관들이 지금 시세를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원래는 지정학적인 불안감은 월가의 기관들의 눈에는 그 크립토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그냥 프로그램상 팔아야 돼요. 네, 그래서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발생하면 분명히 이제 떨어지는 요인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위험도를 어느 정도 평가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회복 탄력성이 바뀔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은 떨어지는 건 같이 떨어지고 회복될 때는 좀 더 빠른 속도로 지금 크립토나 비트코인들이 그 회복되는 상황을 보이니까 이거는 이제 수급의 문제, 그 월가도 물론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개인이나 어떤 기관들, 개인이나 고래들도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수급 상황은 그 지금 지적적인 불안감이 암호화폐 쪽에서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거나 이제 오히려 이제 진영학적인 불안감이 생겼을 때 어떤 안전자산의 어떤 서사가 예전보다 조금 더 강화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옛날 같았으면 이제 24시간 거래되는 이제 코인부터 바로 팔아가지고 뭐 우선 뭐 어디 터지는 것들만 막고 막 하면서 급락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뭐 약간의 조정은 있었지만 또 바로 회복하는 게 오히려 지금 코스피나 이런 거는 막 지금 계속 빠지고 뭔가 좀 과거랑 좀 달라진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고 그게 데이터들이 뒷받침되기 전에 제가 뭐 그걸 단정해서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되게 중요한 모멘텀이 하나 이제 생겼는데 이란 전쟁 발발 직후에 이란 내부에서 그 이란에 있는 그 제1위 거래소를 통해서 개인 지갑이나 해외로 이제 그 크립토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700% 이상 급증을 했다고 해요. 전쟁 나자마자. 이제 처음에 급락을 했다가 이제 그게 뭐 그 수요가 뭐 시세를 끌어올렸다고까지 설명하기 제가 생각할 때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사람들이 그게 이제 지금 크립토를 바라보는 일반 사람들의 어떤 수요의 변화를 일부 반영하는 거라면 그게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크립토가 지정학적인 위기 시에 나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유용한 통로가 된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된 계기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나면 이제 뭐 금이나 뭐 이런 것도 들고 다닐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사실 더 안전한 게 인터넷망에다 보내버리는 비트코인이니까. 그래서 일단 그 이란의 혁명수비대도 그 인터넷망부터 끊어버렸거든요. 자금이 더 이상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자금을 많이 유출한 거는 혁명수비대. 자기들 본인들이 간부들이 빼돌리면서 혁명수비대 자체가 또 인터넷을 또 차단시키고 이제 추가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를 막았으니까 그러면 전 세계가 크립토 진영에서 그 이제 이란에서 이제 자금의 이동을 어느 정도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었을 텐데 이거 지금 금보다도 더 쉽게 자금을 쉽게 얘기하면 혁명수비대 입장에서는 자금을 빼돌리는 거잖아요. 해외로 안전한 곳으로 아니면 내 지갑으로 디지털 금이라는 서사가 이제 월가화 되면서 위험 자산으로 이제 거의 세팅이 되다가 이제 또 이게 금보다 더 안전한 자산이 아닌가 역시나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 인식이 어느 정도는 이제 서사가 살아나는데 이런 전쟁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결국에 무슨 뭐 범죄 수익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뭐 부정부패 뭐 이런 거에다가 쓰지 이게 뭐 대세적인 뭐 그런 거는 잘 안 한다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면은 한번 여쭤보고 카르텔 뭐 이런 거 한번 여쭈고 싶은 게 전 세계 금융 카르텔 달러로 형성돼 있어요.
네, 그리고 전 세계 범죄자들이 제일 많이 돈을 은닉하는 게 금하고 달러예요. 뭐 그러겠죠, 뭐. 네. 비트코인도 물론 그런 거로 쓰이지만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현대자동차에서 만드는데 그게 교통사고가 난다고 해서 그게 그 나쁜 자산은 아니잖아요. 그 나는 그 시카를 만들었는데 그 어떤 장인이 시카를 만들었는데 누군가 그 시카를 살인에 쓴다고 해서 그 장인이 만든 그 시칼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어떤 자산이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악용할 여지가 있으면 악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악용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나쁘다라고 치부하고 없앨 거냐 그게 아니라 그 악용 당하는 메커니즘을 없애야지 그 자산 자체가 유용하고 어떤 인간 사회에 이익이 된다라고 보면 그건 이용해야죠. 그러니까 시칼이 살인 무기로 쓰인다고 해서 시칼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시칼을 살인 무기로 쓰는 사람한테 어떻게 전달이 되지 않을까를 고민해야지 이 시칼이라는 산업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네. 자동차가 교통사고가 난다고 해서 자동차 산업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크립토라는 암호화폐 자체가 범인들이 일부 악용한다고 해서 이거를 없애거나 이렇게 결론이 나거나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는 거는 그러니까 그게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빈대 하나 잡자고 초가상관 태우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우리 인류가 이 비트코인이랑 크립토가 얼마나 유용한 자산인가를 판단했다. 지금 상황은 그 정도는 판단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계속 인간 사회에 이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화시키고 키워나가고 아니면 제도화가 뭐 불합리하다고 하면은 이제 민간이 뭐 어떤 철학 그대로 키워나갈 생각을 해야지. 이게 뭐 범죄인한테 쓰인다고 해서 나쁜 자산이야.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는 굉장히 비논리적인 결론이죠. 그러면 이번에 그 전쟁의 여파 때문에 어쨌든 코인은 그래도 뭐 어쨌든 버티고 있는데 이게 뭐 추가 하락이 막 일어난다거나 뭐 급락의 가능성 이런 것들은 뭐 당장은 좀 보이지 않는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건 누구도 모르죠. 그러니까 뭐 근데 지금 이제 그 나중에 온체인 데이터 제가 이제 온체인 데이터 쪽을 분석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네. 그런 쪽을 분석하시는 분들이 분석을 해주실 텐데 제 생각에는 지금 아마 이제 쇼스 퀴즈나 뭐 저도 이제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기 어려운데 그 추가로 하락할 수 있는 압력을 주는 여러 가지 그 포지션들이 많이 정리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제 굉장히 지금 건전화돼 있는 건강해져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호재에 반응할 확률이 좀 더 크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망할 사람들 다 망했다. 네, 이미 네. 이제 다 털고 나가거나 이제 뭐 망해서 빠져나가거나 이제 네. 빠졌다. 네. 그래서 건강해진 상황이어서 지금은 이제 실수요나 실매도 수요들이 이제 이 시장을 움직이는 상황이다. 네. 물론 여기서 또 이제 포지션을 더 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게 뭐 급락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또 매수 심리가 안 좋아지면 빠질 수는 있죠. 그 누구도 모르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만 봐서는 그래도 시장이 많이 이제 그 건전화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은 그 어쨌든 월가에서 많이 뭐 이렇게 ETF든 뭐든 이렇게 자금도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약간 그 뭐 나스닥이나 뭐 이런 거랑 좀 동조화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고 뭐 그리고 이제 뭐 결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긴급 자금이 필요하면 여기서 빼기 때문에 계속 또 뭐 충격받는다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약간 그러면 과거 같은 약간 개인들이 운영하던 그 지난 사이클 같은 느낌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벗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IBIT나 ETF만 해도 110만 개 정도를 네. 가지고 있고 미국이 비공식적으로 지금 거의 90만 개 가지고 있거든요. 정부가. 네.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공급에 비해서 이제 잠겨 있는 매물이 상당히 늘어났고 얼마 전에 3월달에 지금 2천만 개 발행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떤 그 비트코인 알고리즘에 의한 공급과 개인의 수요가 움직인다기보다는 그 월가 기관들이 지금 하루 유통 물량의 3분의 1 정도를 점유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그 월가의 어떤 메커니즘으로 가격을 어느 정도는 통제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억눌리고 있는 거는 거의 90% 이상은 월가가 매매 매도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제인 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퀀트 트레이더가 있는데 2020년대 초반에 인도에서 이제 그런 시세 조작으로 어마어마한 과태료와 벌금을 물었던 그 헤지 펀드예요. 근데 네. 이제 퀀트 트레이드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AI 에이전트로 이제 그 초단기 매매를 이제 고빈도 매매를 해서 시세를 조작하고 그 이제 조작한 시세대로 본인들이 이익을 취하는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2025년 10월 10일 대폭락이 한번 있었을 때 그 대폭락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패그가 깨지면서 발생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인도에서 퀀트 그 아까 얘기했던 제인 스트리트가 했었던 수법하고 똑같아요. 네. 그리고 FTX 사태도 지금 그 알고리즘의 패깅을
그 어떤 알고리즘 매매 퀀트 트레이딩을 하면서 깨져가지고 FTX 사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그런 의혹이 발생하면서 FTX 쪽에서 지금 소송을 건 상황이에요. 제인 스트리트를 대상으로. 네. 근데 그 알고리즘 그 스테이블 코인의 패깅이 깨지는 원인을 제공한 게 이제 제인 스트리트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 10월 10일 대폭락하는 날 그때 특정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로 계속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패깅이 돼서 그 1코인에 1달러로 유지가 됐어야 되는데 그게 0.6달러 정도인가로 패깅이 깨지면서 뚝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네. 그 요인이 된 게 이제 그 퀀트 트레이딩 업체인 제인 스트리트의 알고리즘 매매가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매도 포지션을 잡고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서 그 패깅이 일시적으로 깨진 거 바이낸스에서만. 그래서 그 바이낸스에서 그 패깅이 깨지면서 갑자기 이제 매도 물량들이 나와서 그날 이제 그 대폭락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 패깅이 깨진 그 요인을 제공한 게 제인 스트리트라는 지금 혐의로 지금 제인 스트리트가 이제 기소를 당한 거는 FTX 사태 때문에 기소를 당했지만 그것과 연결된 게 아니라는 의혹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전에 루나 사태처럼 이제 깨지면서 이제 네네. 갑자기 시장에 엄청 충격을 줬던 네네네. 그게 그때 반복됐다. 그거를 이제 주도한 세력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제인 스트리트 같은 이제 퀀트 트레이딩 업체들. 네네. 이제 알고리즘으로 이제 요즘은 이제 AI로 하니까 거의 막 0.01초 수백 분의 1초 안에도 막 수십 번의 거래를 해서 자신들이 차익을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월가가 사실은 지금 시장 조성자라는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켓 메이커라는 자격이 있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파는 사람이 있을 때 사주고 사는 사람이 있을 때 팔아주는 건데 이 사람들은 이 시장 조성자라는 그 역할을 이용해서 쉽게 얘기하면 자기네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싸게 팔고 조금 더 비싸게 팔아서 그 차익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가격이 위에 있든지 아래에 있든지 그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기관들은. 네. 아래 있으면 좋죠. 어쨌거나 그 시장 조성할 수 있는 그 절대 그 자본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그 기관들이 시장 조성자라는 자격을 있는 기관들이 시세를 조정하려고 어떤 유인이 생겼을 때는 가격이 밑바닥에 있는 게 좋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그 우상향 시키면서 이제 저점 매수 약간의 그것보다는 높은 매도를 하면서 그 이제 그 차익, 베이시스라고 해서 그 차익을 먹는 거니까 그런 유인들이 충분히 있는 기관들이 지금 시장 조성자로 ETF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충분히 내가 그러니까 시장 조성과 시세 조작은 네. 사실은 시장에서는 백지한장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권의 의제, 사법부의 의지에 따라서 이건 시세 조작이야 하면 얼마든지 시세 조작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시장 조성이야 그럼 얼마든지 시장 조성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 ETF 운영자들이나 또는 그 ETF를 사는 어떤 그 펀드 업체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이제 사고팔고 할 텐데 아무리 이제 그 패시브 펀드여서 그 고객이 팔아달라고 하면 팔아주는 거긴 하지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시세를 조작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는데 시세를 조작하죠, 당연히. 근데 이제 시세를 조정했다고 하겠죠. 마켓 메이킹을 했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 제인 스트리트도 그 법무부에 지금 계속 내고 있는 그 사법부에 내고 있는 그 본인들의 논리는 우리는 시장 조성자로서 마켓 메이킹을 한 거다. 우리가 고객 돈을 굴리는데 그럼 당연히 위험도가 생겼을 때 파는 거고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 사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컴퓨터로 알고리즘으로 고빈도로 한 것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때문에 당연히 포모가 생겨서 뭐 갑자기 시가가 급락했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아냐? 뭐 두 가지의 영역이 논리적으로는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네, 같아요. 그런 논리로 계속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리가 그게 유권 해석이라는 것도 사실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데 사법부의 의지에 달린 것 같아요. 그거를 시세 조작이라고 판단하는 것과 시세 조정이라고 판단하는 거는 지금은 거의 논리가 양쪽의 논리가 똑같아요. 사실은 네.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그냥 한쪽에서는 방어를 하는 거고 한쪽에서는 공격을 하는 건데 그럼 지금부터는 사법 당국이 이제 어떤 의지를 가지고 내가 지금 마켓을 이제 교란하는 저들 세력을 내가 뿌리 뽑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유죄로 판단하는 거고 들어보니까 맞네 뭐 우리가 저쪽에 세금 많이 내는 애들의 좀 얘기를 들어줘야지 그러면 무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크립토 친화적인 어떤 정책을 앞으로 계속 펼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 마켓 메이커들의 논리보다는 이제 그게 불법이라는 논리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 이게 불법이다. 네. 이제 본보기를 한번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음모론으로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왜 이렇게 비트코인만 이러냐, 나머지는 다 저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시장 조정자라고 아까 조성자라고 말했던 그 사람도 이제 시세 조작이라고 판정받으면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더 이상 못 하니까. 그러니까 또 이제 좀 이따가 다른 얘기를 할 때 또 이제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한번 음모론이 나온 김에 한번 음모론을 한번 얘기해 보죠. 네. 우리가 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시세를 네. 어느 정도는. 물론 이게 이제 지금 금시장처럼 그 월가의 마켓 메이커들이 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시세를 조정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이 시세 차익을 먹는 게 아니라 이 어느 정도의 터널을 뚫어놓고 여기서 계속 벽치기를 하면서 진동을 만들어서 이 진동으로 돈을 버는 네. 세력이에요. 근데 초기 진입을 하려고 하면은 가격이 높은 것보다 낮은 게 낫죠. 근데 우리가 시세를 떨어뜨릴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전략 회의를 할 때 작년 10월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이라는 건 4년 주기 서사라는 게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공포가 되살아날 거라는 우려가 있어. 근데 여기서 뭔가 뉴스가 나와서 시세가 급락하면 4년 주기 서사는 되살아나. 그러면 우리가 저점 매수를 하겠다는 어떤 전략을 펼칠 때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어떤 뉴스가 나오고 그 뉴스에 의해서 어떤 매도 포지션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고 아니면은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급락을 한다. 네.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거 이 사람들은 메커니즘적으로 경험에 의해서 알고 있다. 가격이 떨어뜨릴 수 있는 어떤 그 포인트, 계기가 어떤 거라는 걸 아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지금 상황은 4년 주기 서사의 마지막 국면이기 때문에 포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만 전략을 짠다면. 그리고 지금은 이제 AI나 분명히 뭐 여러 가지 그거를 24시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으니까. 그럼 일단은 가격을 떨어뜨리고 저점에서부터 우리가 우상향 시키면서 이 차익을 먹자라는 전략으로 갈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다 없다는 별개의 문제지만 일단 최선의 전략은 가격을 떨어뜨린 다음에 저점 매수하고 그 저점 매수한 거를 팔고 다시 사고 하면서 이 차익 베이시스 거래를 하겠죠. 네.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할 거예요, 당연히.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거 안 하면은 직무유기로 잘리겠죠. 근데 저는 지금 그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네. 분명히 월가는 시장을 저점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있었고 그 수단과 방법을 썼다는 정황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렇게 이 서사를 이용했다. 라는 거는 반대로 뭐 보통 이제 고점에서 한 1년 정도 쭉 빠지고 그다음에 조금 횡보하다 또 올라가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과거의 서사대로 똑같이 이쯤 되면 올라가겠지라는 걸 또 이용을 하려나요? 아까 기존의 패턴 하신 대로 네. 이제 1년 동안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금리 주기와 함께 같이 올라가는 건데 만약에 월가가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게 이익이 된다면 그 서사를 또 이용하겠죠. 근데 월가는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보다는 네.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베이시스 거래를 하려면 기본적인 프레임은 우상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싼 거보다는 비싸게 팔 수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게 급격히 제이커브를 그리는 것보다는 그냥 완만하게 올라가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월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시장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 갑자기 4년 주기 서사가 또 지배적인 어떤 서사가 돼서 제이커브를 그린다. 그러면 월가도 나쁠 건 없어요. 본인들이 많이 사놨는데 또 올라가니까. 근데 이제 이들이 원하는 거는 사실은 제이커브보다는 완만하게 올라가는데 거기서 자기네들은 계속 이 벽체기 하면서 그 차익 거래하면서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실제로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거다. 하지만 시장이 갑자기 급등락하는 요인은 저는 이제 시장의 요인보다 시장의 지금 월가만의 논리대로 하면은 점진적인 우상향이 좋은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보면 어느 순간에 급격히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올해 안에 좀 일어날 만한 네, 그런 올해 안에 요인들이 좀 있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트럼프가 이제 중간 선거에 활용할 거고 그리고 실제로 올해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게 99%의 확률로 성공한다고 보고 그게 성공하면 거의 100%의 확률로 올해 안에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게 어쨌든 선거에 활용한다는 목적이라면 늦어도 한 7, 8월 전에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본격적으로 10월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뭔가 액션이 취해져야죠. 최소한. 그러니까 선거 직전에 막 급등하거나 오르는 게 뭐 제일 좋을 테니까. 그렇죠. 어쨌든. 네네네.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김창희 작가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클래리티 법안인가요? 그게? 네네네. 네, 시장 명확성 법안. 그러니까 지금 그 비트코인과 연관된 법안이 대략 한 서너 개 정도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장 명확성 법안이라고 해서 클래리티 법안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클래리티 법안은 비트코인이 상품이냐 주식이냐를 이제 가르마를 타주는 법안이에요. 그리고 비트코인 액트가 있죠.
비트코인 액트는 이제 신세 로미 상원의원이 발의를 해서 저기 미국이 전략 비축을 100만 개를 한다. 5년간 20만 개씩 사들여서 20년간 팔지 않는다. 법안이고 또 하나 이제 지니어스 액트가 작년 7월 달에 통과가 됐는데 지니어스 액트의 일부 수정안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세 개가 이제 비트코인 3법인 거예요. 그 또 하나가 우리나라 언론이나 이제 그 주요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다루지 않고 있는 건데 지금 공화당 상원이 발의한 그 금 보유고 투명성 법안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12월 달에 발의가 됐어요. 갑자기. 이 법은 뜬금없이. 그러니까 이 법안이 다 연결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금 보유고 투명성 법안이란 건 쉽게 얘기해서 무슨 법안이냐면 그 미국이 그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려면 포트녹스에 금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일단 따져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녹스 금고를 물리적인 실사를 해보자라는 법안이에요.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이 법안이 통과가 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포트녹스 금고를 실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8,133톤의 금이 실제로 연준의 금고에 있는지 그리고 그 금의 일련 번호가 맞는지 세 번째는 그 순도가 99.9%가 맞는지를 다 따져보고 8,133톤의 금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 금을 재평가하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비트코인을 이제 세금 중립적인 방법으로 사들이는 방법은 지금 연준에 있는 금을 시가대로 재평가해서 그 차액을 재무부의 계좌에 이제 연준이 쏴주고 재무부는 그 차액 연준이 쏴준 그 돈으로 일부를 비트코인 사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장부 가격으로 너무 싸게 잡혀 있다. 네, 온스당 42달러로 적혀 있는 금을 지금 시가가 5,000달러니까 이거를 재평가하면 시가대로만 해도 5,000달러니까 110억 달러에서 1조 달러가 되거든요. 그럼 110억 달러는 무시할 만하니까 1조 달러를 연준이 돈을 찍어서 재무부의 계좌에 쏴줘요. 재무부는 그 1조 달러를 가지고 대부분은 미국 국채를 갚는 데 쓰고 1,000억 달러 정도가 이제 지금 시가대로면 들어가니까 1,000억 달러 정도를 써서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금 보유고 투명성 법안이 통과가 돼야 포트녹스 금고를 열어보고 일단 그 작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 트럼프 정부는 그 명분은 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일단 금을 재평가할 거 아니야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사실은 법적으로만 하면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포트녹스 금고에 금이 하나도 없더라도 금의 재평가를 통해서 1조 달러를 만들 수가 있어요. 회계적으로 미국은. 금이 없어도요? 없어도. 왜냐하면 그 연준과 재무부 간의 금의 재평가는 연준과 재무부 간의 거래거든요. 네. 이게 국제거래가 아니에요. 독일 정부와 만약에 미국 정부가 한다 그러면 무조건 금이 있어야겠죠. 독일 정부가 금도 없는데 금을 내가 지금 시가대로 쳐주고 살 리는 없잖아요. 근데 연준과 재무부 간의 거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연준과 재무부 간의 거래는 쉽게 얘기하면 미국 정부가 미국 정부로 보이는 기관 간의 거래예요. 네. 그러니까 연준이라는 게 주식회사로 가면 그냥 미국의 하나의 주식회사와 미국 정부 간의 회계 거래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셈 치자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장부에는 있으니까. 네. 둘 사이의 거래 영수증에는 지금 그 8,000톤이 있는 거로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장부만 열어놓고 둘 사이에 거래하면 되죠. 네, 그렇게 법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그냥 장부만 열어보고 장부상으로 8,000톤이 있으니까 이거 지금 재평가하자라고 해서 가능한데 근데 갑자기 지금 공화당하고 트럼프가 아니야 그래도 온 국민들한테 금의 재평가를 하려면 그래도 금이 있다는 걸 물리적으로 보여줘야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잖아. 그래서 금고를 열어보자는 거예요. 근데 굳이 금고를 열어가지고 만약에 금이 없다면 저는 금이 없다고 거의 99% 믿고 있는데 금이 없다면 세상에 발칵 뒤집혀질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리고 금을 재평가하는 작업도 무산될 수도 있어요. 금이 없는데 무슨 재평가야 이럴 수도 있으니까 국민들 여론이 확 달라지겠죠.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지금 금고를 열어보자고 하는 거는 그거를 감수하고도 하고 싶은 뭔가 더 큰 이익이 있다는 거죠. 그 더 큰 이익은 연준과 월가를 그거를 지렛대로 압박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연준은 월가 불리온 뱅크들이라고 해서 금거래 런던 금거래소에서 금거래 그 라이센스를 받은 불리온 뱅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JP 모건하고 골드만삭스 그다음에 이제 뭐 모건 스탠리 같은 이런 불리온 뱅크들이 있는데 이 불리온 뱅크들이 아까 얘기했던 금의 시장 조성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권을 가지고 금을 사고 팔고 하는 어떤 그 특혜를 가지고 이제 특혜를 누리면서 금을 사고 팔고 해서 금 시장을 형성해주는 시장 조성자들인데 이 시장 조성자들이 출자해서 만든 주식회사가 연준이에요. 그냥 간단히 보면. 그러면 주식회사는 그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해주는 게
일차적인 목적이잖아요.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금고에 있는 건데 그냥 갖다 팔자 그냥 아무도 모를 건데. 그렇죠. 불리온 뱅크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그 유인이 생기냐면 우리가 출자해 놓은 회사 금고에 그 8,000톤의 금이 있어. 네. 근데 지금 정부가 이거를 그냥 42달러로 적어놓고 그냥 수십 년간 썩히고 있는데 이거를 상품 만들어서 그 거래를 하면은 그 수조 달러의 이익이 생기는데 이걸 안 하고 있잖아요. 연준한테 야 그거 좀 싸게 좀 빌려줘.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금 시장도 조정하면서 이익을 취할게. 그래서 1%의 저금리로 금을 빌려요.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마진을 남기고 팔거나 아니면 그 현물을 가지고 선물을 만들어서 선물 시장에서 100배를 뿌려서 파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지난 70년간 닉슨 쇼크 이후에 지난 70년간 어마어마한 이익을 50년간 누려왔어요. 월가 은행들이. 네. 그러니까 이면에 장부가 있는 거예요. 미국 재무부랑 백악관이 이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을 리가 없죠.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했던 이유는 미국의 재무부는 금 시장에서 금의 가격을 계속 억눌렀어야 됐어요. 금의 가격이 폭등하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그 달러의 가격을 지키기 위해서 금의 가격을 선물 시장에서 불리온 뱅크들이 억누르는 거를 눈 감아 준 거예요. 그 모든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지난 50년간 월가가 연준의 금을 다 갖다 판 거예요. 어차피 월가 입장에서는 뭐 금 가격이 오르든 말든 어쨌든 수수료도 계속 나올 것이고 계속 나오고. 뭐 차익 거래도 계속 하고. 네, 그러니까 나쁠 게 없네요. 이면 장부에는 지금 그러니까 연준과 재무부 간의 장부에는 8,133톤이 맡긴 그대로 있지만 연준과 월가의 장부에는 우리가 다 빌려주고 월가는 네. 내다 판 거죠. 네. 그래서 갑자기 금고문을 딱 열었더니 이거 봐라 연준과 월가가 이면 거래해가지고 금을 다 내다 팔았네요라는 이제 갑자기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거죠. 네, 그러면은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그동안 몰랐는데 니네 이런 거래를 했었구나. 야, 근데 우리 금 재평가에서 지금 미국 그 재정 상황을 개선시켜야 되니까 좋아. 이거 뭐 그동안 50년간 이렇게 해왔는데 이거를 뭐 일순간에 다 털어낼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석 달간의 유예 기간을 줄 테니까 빌려간 금 다 갚아. 그러면 어떻게 그 월가는 어떻게 하겠어요? 현물 시장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 현물 시장에 가서 금을 사다가 네. 연준에 갔다가 되갚아줘야 돼요. 네. 근데 그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 금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폭주하는 거 아니에요? 폭등하겠죠. 네. 8,000톤은 어디서 구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 정부가 자기네들이 뭔가 조치를 취하는 게 금의 가격을 폭등시킨다는 비판을 받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기는 실제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의 정부는 그렇게 하는 순간 월가는 패닉에 빠지죠. 그래서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제발 이것만 안 한다면 우리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주세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일단 밝혀지면 일단 연준과 월가는 횡령이에요. 쇠고랑 차는 거예요. 근데 일단 사법적으로 쇠고랑을 채울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너 금 사다 갚아. 그러면 금 가격을 띄울 수가 있는 거예요. 트럼프가 실제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거나 강력한 카드가 생긴 거죠. 그럼 이런 강력한 카드를 가지고 트럼프가 뭐를 할 거냐, 어떤 딜을 할 거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 내가 목숨을 살려줄게. 근데 우리가 지금 금은 재평가에서 비트코인 살려고 하는 거에 협조해. 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하고 월가는 지금 상황을 보니까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어차피 크라이드 액트라 비트코인 3법을 통과시켜줘야 된다. 그러면은 차라리 빨리 통과시켜주는 그 요구에 부응하는 대신에 우리가 요구하는 딜을 하자라고 할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금보이고 투명성 법안이 월가나 민주당과 그 연준한테 굉장히 강력한 지금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생긴 거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된다. 그래도 네. 민주당과 월가가 야 우리는 니네가 몰랐던 카드가 있어. 뭔가 이제 어떤 카드나 어떤 무기를 다시 내민다. 그럼 트럼프는 지금 두 번째 카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국방수권법의 일부로 비트코인 3법을 다루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아직은 이 이슈를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안 꺼내들어요. 근데 이 이슈가 만약에 비트코인 3법이 지지부진하면 이 카드를 바로 꺼내들 수 있어요. 자, 이 카드가 뭐냐면 국방수권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미국 국방과 관련된 모든 예산을 다루는 법안이에요. 네. 근데 미국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2027년 미국의 회계연도가 2026년 올해 10월 1일부터 시작돼요. 네. 그러니까 2027년의 국방 예산은 2026년 9월 30일까지 통과가 돼야 돼요. 국방과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야당도 어떤 특별한 그 정말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아니면 당리당략으로 그 법을 저지시킬 필리버스터도 못해요. 그 저지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 법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당장 10월 1일부터 군인들 월급을 못 주고 지금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토마호크 미사일 못 쏴요. 그러니까 이 법은 어지간한 이슈가 아니면 무조건 그냥 야당도 통과를 시켜주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그 예산을 만드는 여당도 그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예산을 만들죠. 그러니까 지난 60년간 이 법은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법의 일부로 법안이 끼워져 있다라는 얘기는 10월 1일 전에는 무조건 통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 비트코인 3법이 국방수권법의 수정안으로 다뤄지는 게 테이블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테이블에 올라와 있으니까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는 이유는 뭐냐면 4월 1일부터 국방수권법으로 다룰 텐데 그거에 대한 검토를 지금 정부와 이제 의회에서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6년 10월 1일 전에 통과된 2026년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4월 1일까지 미국의 국방부가 의회 국방위원회에 비트코인을 국가 안보 자산으로 다뤄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라라고 돼 있어요. 네. 그게 올해 2026년 회계년도 국방수권법에 들어가서 작년 9월 30일 전에 통과가 됐어요. 근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의회 국방위원회가 국가 안보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다루려는 절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논의에서 국가 안보 자산으로 다루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론이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겠죠. 0.1% 정도는 그럴 확률이 당연히 있죠. 논의하는 거니까. 근데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주체는 지금 미국의 국방부예요. 트럼프 행정부죠. 완전히 엉터리가 아니라면 국가 안보로 다뤄야 된다라고 하는 설득력 있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죠. 시장이 납득할 만한 그렇게 최대한 객관적으로 작성할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어떤 프레임은 국가 안보 자산으로 다뤄야 됩니다라는 이제 설득 보고서가 작성이 되겠죠. 그럼 미국의 그 국방위원회가 그 의회 국방위원회가 그걸 받아서 국가 안보로 다뤄야 될지 한번 검토해 봅시다라고 하는데 미국의 지금 국방위는 원래 그 여당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금융위하고 국방이거든요. 두 개를 잡아야 돈하고 무기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방위원회는 지금 의회 국방위원회는 공화당이 상하원을 압도적으로 다수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의 공화당은 지금 당론으로 비트코인 비축 전략을 채택했어요. 네. 그러면은 국방위원 소위원회에서 그 보고서를 받아서 논의를 할 때 이게 국가 안보 자산으로 다뤄야 된다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거의 99%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4월 1일까지 그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금 시한이 잡혀 있거든요. 네. 그러면 4월 1일이 넘어가게 되면 지금 미국의 의회는 이거를 국가안보자산으로 다뤄서 국가수권법에 비트코인 그 관련 3법을 끼워 넣고 국가수권법을 9월 30일까지 통과시키면 이 법은 그냥 통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법은 국가안보자산으로 다뤄야 된다라는 것만 채택이 되면 그냥 일사천리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의 그 백악관하고 공화당은 어떤 전략을 펼치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거를 9월 30일까지 끌고 나가지 말고 지금 중간 선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중간 선거에 맞춰서 실제로 비축하려면 금고도 실사를 해보고 여러 가지 그 빌드업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제 여름 휴가 국회의원들이 여름 휴가 가고 여름 휴가 갔다 오면 이제 그다음부터 자기 지역구에 가가지고 중간 선거 준비해야 되니까 7월달에 넘어가게 되면 이거 논의할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3, 4월달 봄 입법 시즌에 이걸 논의해서 통과시키자라는 게 백악관하고 공화당의 전략이거든요. 그럼 민주당은 그걸 반대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민주당의 당수라고 한번, 그러니까 요즘 당수란 말을 잘 안 쓰겠지만 민주당의 지도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전략을 짠다. 이거 지금 비트코인 액트 막을 수 있는 거야? 그거 지금 국가수권법에 들어가는 게 기정사실이고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못 막습니다. 어차피 하반기 회계년도 내에는 통과시켜 줘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야 그래 그럼 어차피 이거 통과시켜 줘야 되는 법안이네. 그런데 이제 실무자들이 얘기하면 그러면 지도부가 야 그럼 우리가 지금 걔들한테 이거 지렛대로 그래서 조속히 통과시켜 주고 여기 봄에 4월달까지 통과시켜준다고 해주고 그거를 지렛대로 우리가 뭘 얻어낼 수 있지라고 하는 게 현명하죠. 네. 정치인들이니까. 네. 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에서는 그 비트코인 액트의 민주당론, 그러니까 그 진보스러운 여러 가지 대책들, KYC, AML 이거 지금 그 은행권들이 요구하고 있는 어떤 규제 프레임을 강력하게 밀어넣자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그 지금 비트코인 비축하려고 하는 거가 친환경 에너지로 채굴이 된 건지 꼬리표를 달아서 친환경 에너지로 채굴된 것부터 우리가 사들이자라거나 그러니까 진보적인 색깔을 입힐 수 있는 여러 가지 수정안들을 제시를 하고 너네가 이거 받아들이면 우리가 4월달에 통과시켜 줄게라고 하는 게 현명한 지도부라는 거예요. 네. 이거 아무리 막아봤자 9월 30일에는 통과가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그런 실제 움직임들이 지금 미국 여야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 지금 폴리마켓에서 클래리티 액트의 통과 가능성이
20% 정도로 높게 잡혀 있는 게 지금 뉴스만 보면은 서로 치고받고 그 이자 주면 안 된다고 막 입에 거품물고 반대하니까 통과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왜 폴리마켓에서 그 돈 내기 하는 사람들은 이게 통과될 거라고 보는 거냐. 그 밑바닥에 깔려 있는 지금 이 움직임들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돈 써가지고 배팅하는. 3월에 통과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꽤 있던데. 3월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가 될 경우에는 이제 이자를 이제 어떤 식으로 행동에 대한 대가로,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 활성화에 대한 그 어떤 인센티브로 이제 이자를 실질적인 이자를 지급해 주는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게 통과가 되면은 지금 은행 잔고에 남아 있는 유동성이 급격히 스테이블코인 쪽으로 갈 거다라고 그런 논리로 지금 월가가 막 반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월가는 지금 이게 통과되면 좋아요. 왜냐면은 지금 월가는 스테이블코인보다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활성화됐을 때 이제 그 담보 자산으로 쓰이는 RWA라고 해서 실물 자산 토큰화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그 클래리티 액트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 사실은 그 지금 현재 월가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그 법안이 뭐냐면은 지금 월가는 미국의 그 볼커룰 등등 해가지고 은행이 그 산업자본을 지배할 수 없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금산분리법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산분리법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은 신한은행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지분으로. 네. 지배력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왜냐하면 그 금융자본이 돈이 많으니까 이게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지배할 경우에 이제 애써서 그 자본을 형성하는 그 원래 주체인 산업자본이 지배당하니까 이제 막아놨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금융위기를 여러 번 겪으면서 금융자본이 산업자본을 컨트롤할 수 없게끔 하는 여러 가지 법 장치들이 있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지금 월가는 금융자산 이외에는 수탁, 거래, 시장 조정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간단히 얘기하면 금융자산 이외에는 살 수 없어요. 월가가. 그러니까 석유나 금을 월가가 못 사요. 거래 수수료를 먹긴 하지만 직접 투자를 못 해요. 근데 지금 RWA는 석유를 토큰화시키고 금을 토큰화시키고 부동산을 토큰화시키는 거잖아요. 이거는 금융자산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RWA를 금융자산의 기타 부가자산으로 규정해 놓은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가 되면은 월가가 할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월가는 전 세계 모든 자산을 이제 소유할 수 있어요. 토큰화 시켜서. 네. 근데 월가는 지금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가는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 자신들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챙기지만 내가 그래도 지금 그 예대마진 가지고 먹고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데 예대마진이 망가질 수 있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더 큰 이익을 그것조차 줄 수 없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이 법이 통과되면 더 큰 이익을 받지만 그거 하나조차도 줄 수 없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최대한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서류 간에 치고받고 싸워서 이 법이 통과 안 된다 그러면 더 아쉬울 거는 지금 스테이블코인 업체가 아니라 월가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아까 얘기했던 금 보이고 투명성 법안이라는 강력한 카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국가수권법이라는 또 강력한 카드가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클래리티 액트를 합의해서 3월 1일까지 합의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합의가 안 되니까 그때 그 트루스 소셜에 트럼프가 뭐라고 썼냐면은 뭐죠? 특권을 누리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겨가는 월가가 지금 이걸 반대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막고 있다. 그게 그 행간을 읽으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월가가 국가 안보를 지금 막고 있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해되는 짓을 하고 있어. 네. 내가 이거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라고 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국가수권법 상에 비트코인 액트가 들어가서 통과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세방목들을 보면은 그게 국가 전략 안보 자산이기 때문에 이 국가 전략 안보 자산을 활성화시키는 그 스테이블코인이나 비트코인 관련 법들이나 시장을 교란시키면 이거는 반란죄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 국가 안보의 반란죄가 되거든요. 네. 그럼 월가가 시장 조성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을 조작하거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법안 통과를 막아서 이걸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법안 통과를 막거나 하면 나중에 가서 이제 이 그 국가수권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이게 반란죄가 돼버리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받게 돼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내가 니네들을 가만 안 놔둘 수 있는 카드가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월가는 그거 알고 있어요. 모를 리가 있나요? 대권 업무도 하는데 저기 국회 왔다 갔다 하면서 월가는 모를 리가 없는데 지금 막는다. 아직은 좀 시간적 룸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4월 달까지 만약에 5월 달까지 이런다 그러면 트럼프는 실제로 이제 딴 거 다 필요 없고 협상 같은 거 없고 그냥 국가수권법으로 다루고 통과시킨 다음에 다 반역죄로 다 쳐넣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비트코인 관련돼 가지고 눌려 있지만 이게 생각보다 빨리 좀 분위기 반전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지정학적인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굉장히 떨어졌다가 회복 탄력성을 좋은 회복 탄력성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월가의 기관들이 이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월가 기관들은 이걸 알고 있어서 4월 전까지는 뭔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지금 비트코인 액트나 클라리넷 액트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제 명확화될 거다. 가부가 결정될 거다. 근데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면 지금 막 사들이겠죠. 네. ETF를 통해서건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 ETF는 순유입이 실제로 작년 10월 11일 대폭락 이후에 ETF 자금은 사실은 순유입이 있었어요. 계속. 그러니까 어차피 고래도 이걸 좀 막을 수 빠졌고. 없다면은 인위적으로 누른 다음에 계속 매집을 한다. 네네네. 그러다가 이제 뭐 이제 법안이 통과되고 하면서 어차피 올라가면 뭐 그건 자기들 이득이니까. 네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현재 하나의 저항선은 강력한 저항선은 월가와 연준인데 월가와 연준이라는 저항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4월 이전에는 늦어도 이제 그 7월 휴가 시즌 전에는 매듭이 지어질 거예요. 그럼 상반기 중에는 어떤 시즌든지 간에 통과가 되거나 합의가 돼서 실제로 이제 본회의 통과는 아니더라도 다 합의가 됐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한테는 이대로 우리가 대책을 시행할 거다라고 어느 정도 확신을 줘야죠. 그게 7월 4일 제가 얘기했던 그 독립기념일 전에는 트럼프는 마무리를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전에 뭐 어떤 법안 통과나 뭐 돌아가는 분위기들을 좀 보면서 이거 좀 달라지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 매수를.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책인 거고 정책은 누군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시장이 급반전될 수 있는 팩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는 본인들이 직접 어떤 식이든지 간에 매수하기 전에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게 확실한 카드라고 하면은 그 중간선거 전에만 끄집어내서 국민들이 납득하면 되니까 지금부터 사실은 이거를 미리 빵빠레 올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움켜쥐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탁 터트리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은 비트코인은 급반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아직 이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움직임을 가만히 보면 수면 아래서 기관들은 지금 이거를 근거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3의 달러를 쓰셨죠. 김창익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금 가격을 재평가한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월가에서 너네들 갖다 판 거 다 다시 집어넣어놔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거를 뭐 수면 위에서 노출시킬지 그냥 내부적으로 합의할지는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이래나 저래나 압박만 하고 금 매집을 안 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뭐 일부라도 뭐 채워 넣으라든지 뭔가 그런 금 시장에도 영향을 좀 주지는 않을까요? 뭐 물밑에서 협상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 민주당의 전략은 그 금 보이고 투명성 법안의 수정안을 자기네들이 일단 원하는 안건을 끄집어 들이는 건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수정안을 제출한 게 뭐냐면은 아직 그게 수정안에 반영되지는 않았는데 네. 전수 조사를 하지 말고 샘플 조사를 하자는 거예요. 없다는 걸 인정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그건 인정한 거죠 이미. 네. 그러니까 없어요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동안 금의 시장이 움직였던 걸 보면은 네. 지금 포트노스 금고에 금이 있으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그 랜덤 샘플을 채출해서 그 샘플 조사만으로 끝내자. 네. 그러니까 일을 키우지 말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을 그냥 조용조용히 끝내자라는 거고. 만약에 근데 트럼프가 요구하는 걸 안 들어줘서 뭐 나는 모르겠어, 모르겠고 이판사판이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라고 하면 이제 그 법이 통과가 되면은 열어봐야 되잖아요. 네. 열어보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포트노스 금고에 금이 없어라는 게 전 세계 매스컴에 갑자기 대서특필됐다. 라고 하면 그러면 우선 뭐 당연히 금 시장은 이제 혼란스러울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선물 시장이 폭락할 것 같아요. 현물이 막 엄청나게 없으니까. 튀고, 네, 현물이 튀고 막 선물은 좀 확 빠지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종이금이 거기까지 제가 쓰잘데기 없는 거고 현물이 그쵸. 없다. 왜냐면은 이거 보통 이제 은 가격 폭락하고 하는 건 선물이 빠지는 거지 현물들은 안 빠지고 막 버티거든요. 이게 갭이 커질 수도 있는 엄청 거군요. 커지죠. 그러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공급 쇼크가 올 거예요. 네. 8,000톤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고 하니까 어딘간 있겠지만 네.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은 시장에서 8,000톤의 금이 사라졌네? 그러니까 수요가 그대로라면은 공급 쇼크가 오겠죠. 공급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 정도 있을 줄 알았는데 없는 거죠. 네네. 그러면 가격은 현물금은 올라가겠죠. 공급이 네. 없으니까. 네. 그러면 일단 튈 거고 그러면 금의 재평가를 하는 목적이 뭐지라고 하면은 금의 가격을 시가대로 반영하는 거니까. 이 요인도 시장에서는 그러면 금 가격이 올라가겠네. 왜냐하면 네. 미국 정부가 시가대로 금 가격을 반영하면 높아지는 게 좋으니까 올라갈 거고 그리고 달러를 지금 그 가격을 평가 절하하려고 하는 거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금의 가격을 평가 절상하는 거니까 금의 가격은 어쨌거나 지금 그 실사하면서부터 금의 재평가 그 단계에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네, 여러 가지 심리적인 쇼크나 실제로 공급 쇼크가 와서 그리고 또 실제로 금의 재평가를 실제로 했었던 1934년 그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도 금의 재평가 과정에서 금의 가격이 폭등했어요. 그리고 닉슨 쇼크는 금의 가격을 재평가하는 건 아니었지만 닉슨 쇼크 때도 사실은 그 달러를 평가절하함으로써 금의 가격이 닉슨 쇼크 이후 10년 동안 25배가 올랐거든요. 미국 정부가 금을 가지고 뭘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어쨌거나 금의 가격이 폭등하는 요인이에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금을 지금 왜 재평가해? 그래서 금을 재평가해서 부채를 갚고 이 준비금을 비트코인으로 갈아타려고 그래.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갈아탄다라는 요것만 놓고 보면은 준비금이라는 지위를 비트코인한테 일부 양도해 주는 거니까 금의 가격은 이 요인만 놓고 보면 떨어지는 요인이거든요. 근데 이 요인이 지배적이지 않기 때문에 왜냐면은 재평가에서 1,000억 달러 정도만 그 비트코인을 사는 거고 나머지 90%는 지금 국채를 갚기 위해서 계속 금의 가격을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미국 정부는. 금의 가격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요인이 중장기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미국한테 무조건 유리하다고 봐야 되나요? 물론 뭐 미국이 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장부상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없는데. 아니, 장부상은 있는데 뭐 이제 실물이 없는 실물은 거죠. 없는 건데.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중국이 금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오히려 더 유리해지는 그러니까 거 아닌가? 야 그러면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조금 빠르신 이제 그 청취자분들은 그렇게 금 가격 올리면은 중국 좋은데 네.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이제 맞아요. 대표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케빈 오시를 왜 트럼프가 지명했나를 보면 이게 이제 또 나오는데 케빈 오시 신임 지명자가 5월 달에 취임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스코페센트 재무장관하고 케빈 오시의 연준 간에 재무부 연준 간에 뉴 연준 재무부 그러니까 신 재무부 연준 협약이라는 걸 맺기로 지금 네. 구두 합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재무부 연준 협약이라는 게 뭐냐면은 명분은 그게 그 신재무부 연준 협약이라는 얘기는 재무부 연준 협약이 이미 있다는 얘기잖아요. 1951년에 재무부 연준 협약이라는 게 맺어졌는데 그게 왜 맺어진 거냐면은 연준의 독립성,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그럼 신재무부 연준 협약도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연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높이자는 법안이죠. 네. 그러면 연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이면 재무부 마음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그거 지금 급제평가하고 이런 거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거 케빈 오스가 막겠다는 거잖아. 이게 지금 그 신재무부 연준 협약을 케빈 오스하고 스코페센트가 지금 콩짝콩짝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케빈 오스가 얘기하는 신재무부 연준 협약의 연준의 중립성을 높이는 방법은 그 연준이 지금 하고 있는 자산 매입을 통한 시장 그 유동성 확대 축소 이 기능을 재무부한테 넘겨주고 연준은 금리만을 가지고 통화정책을 펴겠다. 그러니까 재무부가 그 연준한테 금리를 높여라 낮춰라도 하지 말고 또 돈을 풀어라 쪼여라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돈 풀어라 쪼여라 하는 거는 니네가 기능을 가져가서 니네가 다 알아서 해라. 우리는 금리만 가지고 통화정책을 펼게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준한테는 불리한 거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의 명분은 이제 그 우리가 양적 완화와 양적 축소의 기능을 하라는 얘기를 재무부가 하지 마라. 왜냐면은 연준이라는 기구가 양적 완화를 한 거는 사실은 금융위기 이후거든요. 금리만 가지고 사실은 통화정책을 펼쳤었고 2차 대전 이후에 그 금리조차도 재무부가 가이드라인을 줘서 이제 연준의 중립성이 훼손되니까 그때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1951년에 우리가 한국전쟁까지는 재무부가 돈이 필요하니까 금리를 니네 준 가이드라인대로 했는데 야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갑자기 그 물가상승 압박이 생겨서 이제 우리 물가 관리할 거야. 그러니까 재무부 연준 협정이라는 거는 재무부가 이제 가이드라인 따위를 주지 마 우리한테. 그래서 그 연준의 중립성을 이제 끌어올린 거거든요. 근데 이 연준의 중립성이 언제 훼손이 됐냐면은 금융위기 때 갑자기 재무부가 비상 상황이라는 논리로 야 연준 니네가 돈 찍어가지고 빨리 시중에 풀어 헬리콥터를 뿌려 이러니까 연준이 갑자기 9조 달러에 달하는 그 자산을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들인 게 한 5조 달러인데 4조 달러에서 9조 달러로 2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자산 MBS하고 미국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사들인 거예요. 연준이. 그러니까 이 기능이 어떤 그 미국이라는 경제의 어떤 비상 상황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이 자산 매입을 특히나 부동산 유동화 증권을 우리가 사들이는 거는 특정 산업을 살리는 건데 이거 연준이 할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한테 이런 거 하라고 하지 마. 명분은 이거예요. 근데 재무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 이제는 그 양적 완화하고 양적 긴축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고 연준은 우리가 빠질게라고 하니까 지금 스코페센트가 하려고 하는 것도 맞는 거예요. 야,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야, 니네는 화폐 발행권이 있으니까 화폐를 찍어서 뿌릴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니네가 양적 완화하는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게 남잖아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 신연준 재무부 협정을 맺어가지고 이제 자기네들 빠지겠다, 연준이 빠지겠다. 저기 케빈 오스가 우리는 연준의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겠다. 너무 좋은 말이죠. 그래서 스코페센트가
좋은데 우리 돈이 없어. 니네는 기계로 인쇄기에다 화폐 찍으면 되는데 우리는 인쇄기가 없잖아. 그랬더니 우리가 돈을 찍어줄게. 어떻게 찍어줄 건데? 그랬더니 금 재평가를 우리가 해줄게. 그래서 지금 110억 달러잖아 금이. 근데 이거 네가 원하는 금액을 불러봐. 시가 지금 5천 달러인데 5천 달러 이상으로 네가 불러. 1조 달러가 10조 달러가 네가 부르는 대로 써줄게. 그래서 만약에 지금 5천 달러인데 10,000달러로 불렀어요. 그 2조 달러가 돼요. 그 재평가. 금 가격은 그냥 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 정부가 과거에도 그랬고. 정하는 가격은 시가하고 꼭 연동될 필요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시가에 가까워질수록 그거를 시장이 납득하거나 이제 어떤 충격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 법적으로만 보면, 논리적으로만 보면 그냥 시가는 5천 달러인데 10,000달러, 20,000달러, 10만 달러 부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케빈 허스는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한테 네가 원하는 금액 부르면 내가 그냥 그대로 찍어줄게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시가하고 가까워질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근데 만약에 그냥 실제로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내가 10,000달러 불렀어요, 재무장관이. 그럼 10,000달러로 하면 2조 달러거든요, 지금 연준에 금고에 있는 금이. 네. 2조 달러 찍어서 재무부 계좌에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고 그냥 우리 끝내자 이제 이건 거래 정산하자. 끝내자. 이거 정산 끝내자. 그러면은 니네 임기 내에는 이거 가지고 니네가 그 부채를 알아서 해. 그러면은 재무장관이 2조 달러 받아서 그거를 일단 국채를 사야 돼요. 그 신재무부 연준 협약상으로도 아직까지 세부적인 것까지 다 정해지진 않았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미국의 부채를 이제 줄일 거야라는 그 디테일한 방법에서 여기서는 이제 워시하고 베센트하고 약간 기싸움을 해요 지금. 뭐냐면은 베센트는 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그냥 계좌에 그냥 그대로 현금을 싸줘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베센트는 실제로 그 경기 부양 효과가 있는 이제 시중에 돈을 풀겠죠. 네. 근데 지금 워시는 야 내가 그러면 좀 모양새 빠지잖아. 내가 지금 네가 하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있는데 그것까지 해주고 나면은 야 나는 아무런 철학이 없는 그냥 말만 그럴듯한 거잖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은 2조 달러가 찍히면은 네 계좌에 안 쏴주고 내가 이거 회계 그냥 처리할게. 내가 2조 달러 찍어낸 돈으로 그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국채 그 6조 달러인데 그 4조 달러로 줄일게. 그러면은 국채 줄은 거잖아. 그래서 그러면은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치죠. 그냥 네. 2조 달러 찍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채 줄여버리는 거예요. 부채 비율만 좀. 그러니까 워시가 얘기하는 거는 야 그냥 우리 회계적으로 처리하자. 그게 가장 깔끔하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행정부에서는 야 근데 그렇게 우리가 돈 풀어가지고 지금 경기 살리고 막 표 얻어야 되는데 그거 하면 의미가 없어. 네. 우리가 야 선거 치러야 되는데 너는 그냥 연준 의장이니까 점잖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선거 치러야 돼. 너 정치를 모르는구나. 이제 그러니까 이제 둘이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2조 달러가 생겨서 국채를 줄일 거다. 그럼 네. 그 중에 이제 5%가 되죠. 1,000억 달러니까. 1,000억 달러는 비트코인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그 연준의 만약에 그 계좌에 싸줄 때 어떤 계좌로 싸주는 거냐면 지금 TJ라고 해서 이제 그 일반 계정에다가 싸주잖아요. 이 계정에 있는 돈을 재무부가 쓸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재무부가 마음대로 쓰려면 어떤 계좌에 싸줘야 되냐면 특별 계좌에 싸줘야 돼요. 네. 그래서 그게 환율 안정기금이라는 그러니까 익스체인지 레이트 뭐 세이프티 뭐 계좌라고 해서 어카운트라고 해가지고 ESA라는 계좌가 있어요. 이게 이제 루즈벨트가 금준비법 1934년 대공황 때 이제 금 재평가에서 쓰려고 만들어놓은 계좌예요. 이 계좌에다가 연준이 돈을 쏴주면은 대통령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백악관의 목표는 연준이 돈을 찍어서 이 환율 안정기금에 돈을 쏴주는 건데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 환율 안정기금의 그 간판을 바꿨어요. 예전에는 이게 환율 안정기금이었는데 이거를 비트코인 전략 준비 계좌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계좌를 쏴주면 우리가 비트코인 비축도 하고 뭐 돈 풀어서 이제 국채도 좀 사들이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중국금을 어떻게 할 거냐? 네. 미국이 전 세계 금이 어디서 거래가 되는지 아세요? 런던. 네. 또 그러면 상하이도 한다고. 네, 상하이. 네. 또요. 뉴욕에서도 네. 하고요. 뉴욕, 런던, 상하이가 주요 거래소예요. 아 그러네요. 네, 주요 거래소예요. 근데 만약에 뉴욕하고 런던에서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나온 금을 안 받겠다 그러면 상하이에서만 사고 팔아야 되잖아요. 중국에서만. 그러니까 중국은 이게 국제 거래가 돼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금이 이제 바탕으로 위안화가 국제 거래가 되는 건데 뉴욕하고 런던에서 갑자기 우리는 어떻게 믿어? 얼마 전에 2023년에 중국 금 플랫폼에서 어마어마한 사고가 나가지고 우리나라 돈은 24조 원이 날라갔거든요. 그 중국 애들은 걔네들은 가짜 달걀을 만들어. 뭐 텅스텐을 섞는다나 네. 뭐 그래서 이제 뭐 아주 섞고. 어렵다고. 네. 네. 그거 가짜 금인지 진짜 금인지 아무도 몰라. 그걸 어떻게 믿고 우리가 거래를 해. 그래서 네. 지금 금거래소는 런던하고 뉴욕은 거의 한솥밥이에요. 신재무부 연준 협약에 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금 계급화 전략이 들어가 있어요. 금 계급화. 그러니까 뉴욕 거래소와 런던 거래소에서 인증한
마크가 찍힌 그 품질 마크, Q 마크가 찍힌 정품만 우리가 헤어컷 없이 100% 가치를 인정해주고 러시아하고 중국을 거쳐서 금이 재련됐거나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스위스에서 보통 금을 재련해서 그게 런던에서 유통이 되는데 스위스에서 금을 재련했더라도 그 원산지가 중국일 경우에는 못 믿는다. 그러니까 그게 굿 딜리버리라고 해서 원산지를 못 믿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 품질 마크를 안 찍어줘요. 정품 마크를. 그럼 그 금은 거래를 못 해요. 그럼 국제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상하이에서만 그냥 주구장창 사고 팔고 하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빈살만이 석유를 팔아가지고 그 상하이 금거래에서 금으로 바꿔가요. 그거 팔 데가 없어요. 다시 상하이 가서 팔아야 돼. 그러게요. 그럼 상하이 가서 팔면 위안화로 판다는 얘기잖아요. 네, 의미가 없네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하려고 하는 거는 금을 바탕으로 위안화를 국제 거래를 만들겠고 그거를 특히나 지금 사우디아라비아하고 하는 석유 거래에서 근본이자를 하겠다는 건데 빈살만이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시 주석님. 그럼 우리가 앞으로 그 석유판 돈을 상하이 금거래소에서 금으로 바꿔갈게요. 그래서 막 바꾸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트럼프가 야 니네 그거 바꿔봤자 너 빈살만한테 너 그거 바꿔봤자 뉴욕하고 런던에 못 팔아. 그러면은 미국 국채 못 사고 미국 투자 못해. 그리고 그러면 다시 가가지고 위안화를 바꿔야 되는데 얼레리 꼴레리 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달러로 바꿀 수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위안화 국제화가 되더라도 이게 달러로 바뀌어야 이제 이게 온오프가 돼야 되는 건데 갑자기 미국이 야 내가 바보니 니네 그렇게 금 많이 모았는데 내가 금 재평가해서 금 가격을 끌어올리겠어? 나도 다 방법이 있어. 그래서 그게 케빈 러시가 또 하는 거예요. 그게 금 계급화라고 해서 그러면 산지별로 지금 현재 연준이 가지고 있는 금은 티어 1이에요. 네. 100%예요. 담보 비율. 근데 만약에 중국에 있는 금을 월가로 가져가서 팔려고 해요. 그러니까 티어 3예요. 그러면 월가에서 이거 티어 3면은 몇 퍼센트 헤어컷이야? 그러면 40% 헤어컷입니다. 그러면 60%만 쳐줘요. 담보로. 그러니까 금을 굳이 시가보다 40% 싸게 팔 바보가 어딨어요. 그러니까 못 팔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헤어컷을 주겠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재무부 연준 협의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정품 마크 없는 금은 헤어컷을 한다. 그래서 그게 그 5월 1일 날 그 친재무부 연준 협약이 통과가 돼야 월가는 그 가이드라인으로 금거래를 하는 건데 지금 그 가이드라인이 이미 월가에 전달이 돼서 지금 뉴욕이나 런던에서 중국의 금을 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품 마크 없는 거 갖고 오면 우리가 뭐 안 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금을 열심히 모았는데 국채 팔아가지고 모았는데 그 금이 그냥 고철덩어리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거를 뭐 물론 이제 국제 사회에서 뭐 결정을 그렇게 해버린다고 하면 근데 이제 관련해 가지고 반발도 엄청 심할 것 같은데 그냥 그렇게 그냥 넘어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가 이게? 근데 그 미국이 자기네들의 패권을 지키는데 예를 들면은 그 상하이에서 금거래를 해가지고 내가 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 다 중국 사람들일 텐데, 네 그리고 또 중국 정부가 가지고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를 미국이 아랑곳할 이유가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빈살만도 이제 본보기를 보여준 거예요. 빈살만도 지금 금 많이 갖고 있잖아.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금맥이 지금 발견됐고 그래서 금을 어떻게든 팔려고 하는데 봤지 우리가 정품 마크 안 찍어주면 사우디아라비아 생산된 금도 다 고철덩어리야 라는 거를 빈살만도 알았거든요. 미국의 금융망과 미국의 어떤 그 헤게모니가 어떤 건지를 이제 상대국들이 중국은 아이디어를 얼마든지 낼 수 있죠. 중국 사람들이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고 산술적으로만 봐도 15억 명이 있으면은 우리나라 5천만 명보다는 거의 30배, 20배 정도는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아이디어로만 따지면 아마 세계 최고일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를 해내도 아직은 모든 패권을 미국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금 시장을 어떻게 무력화시키지 한 거예요. 이거를 내가 가지고 가서 또는 내가 부자들이 금을 어떻게든 빼돌려 가지고 스위스를 가져가서 야 이거 지금 중국 마크 이민은행 갑자기 마크 딱 찍혀 있으니까 이거 스위스에서 녹여 가지고 다시 이제 런던이나 뭐 연준에 마크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막겠다는 거예요. 스위스 그 재련소 이제 그게 이제 굿 딜리버리라고 해서 다 얽혀 있거든요. 재련소 또 그 원석 갖고 오는데 다 얽혀 있는데 니네가 어떤 방식으로든 하든지 간에 중국의 냄새만 나면 중국 냄새만 무조건 나면 이거 무조건 헤어컷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전 세계 금 유통망에서 다 중국 거를 빼버리겠다는 거니까 내가 금을 중국 가서 사면은 이제 바보 되는 거죠. 그래서 상하이 금거래소가 더 비싸기도 하지만 더 싸다고 하더라도 내가 중국 가서 갑자기 중국 여행 가가지고 중국 금이 좀 싸다는데 한번 사볼까 해가지고 금반지 하나 사갖고 오면 그거는 그냥 텅스텐 반지인 거죠. 그런 식으로 가면은 당연히 중국도 뭐 반격을 하겠죠. 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산이 뭐 40% 날아가는데. 그러니까 반격을 당연히 하고 싶죠. 근데 그 반격을 하고 싶다는 것과 반격을 할 수 있다는 게 별개라는 거를 이번에 마두로 체포랑 하메네이 축출 때 중국이 보여줬거든요. 중국이 자기네들 동맹국이 미국 동맹국들에 비해서 빈약하잖아요. 얼마 없잖아요. 지금 중국의 강력한 동맹국이라는 거는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정도거든요. 그 동맹 국가의 원수들을 트럼프가 그냥 가서 죽이는데 아니면 그냥 이렇게 쇠고랑 쳐가지고 체포해 오는데 시진핑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란이라는 동맹국, 강력한 동맹국을 내가 지키려면 최소한 미국이 막 폭격할 때 중국이 미사일이라도 한 방 쏴야죠. 그리고 마두로 막 체포해 갈 때 중국이 저기 쿠바 앞바다 가지고 미사일이라도 한 방 쏴야지 미국한테. 가서 그냥 그 외교부 장관 성명으로 그냥 지금 국제사회 원수를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축출하는 거는 이건 국제관계 룰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 뒷짐지고. 자기 친구가 지금 반에서 내 동무가 내 저기 불알 친구가 딴 반에서 온 친구한테 뚫겨 맞고 있는데 옆에 가가지고 다른 반에 들어와서 학생을 때리는 거는 옳지 않아. 옆에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선생님 오기 전에.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만한 얘기고 더 약오른 일만 하는 거야. 이란 화면의 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중국이 뭔가 해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미국 네가 하고 있는 거 지금 국제적으로 맞지 않아라고 하니까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지금 하나만한 얘기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우방들이 내가 중국에 줄 선 게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게끔 하는 거예요. 중국이 지금. 근데 중국이 만약에 금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강력하게 미국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역공격을 하겠다?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겠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금 가격의 폭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뭐 중국이나 아니면 그 미국에 반하는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가격을 좀 인위적으로 좀 가치를 좀 낮춰가지고 어느 정도 좀 상세를 좀 시키거나 네네. 하면서 시장을 좀 안정시키고 그 돈의 일부를 이제 코인 쪽으로 보내면서 아예 그냥 제3의 어떤 프레임을 만들겠다. 프레임을 만든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은 중국이 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중국이 금을 고철로 만들고 우리는 금이 없잖아요. 네. 우리는 장부상의 금 가격을 높여서 그거를 향후 시세 차익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그러니까 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금보다 상승률이 높은 걸로 금을 팔아서 갈아타면 좋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금은 10% 연간 오르는데 비트코인이 연간 30% 오른다 그러면 갈아타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시세 차익을 높이는 방법으로 갈아타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중국이 이제 나는 금이 없으니까 금의 가격을 무력화시키면, 근데 내가 8,000톤이 있으면 나는 헤어컷 안 당하고 팔 수 있는 거예요. 5,000달러에. 그러니까 금이 많아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에요. 미국은 지금. 근데 많으면 내다 팔면 좋은 거고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좋은 건데. 근데 그렇게 되면 금 시장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은 건데 그 국채를 믿고 미국 국채 많이 샀던 나라들이 한순간에 벙찌게 되는 것처럼 결국에 또 이제 금 열심히 사면 또 미국이 저렇게 하면은 한 방에 날아가는구나. 금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깨질 수도 있죠. 그렇죠. 이게 이번 이벤트가 그래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금에 대한 신뢰도를 꺾는 이벤트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어쨌거나 한 10년 안쪽으로는 금 가격이 시장 혼란 때문에, 왜냐면 아직까지 지정학적인 불안감이나 시장의 신뢰가 떨어졌을 때 금으로 가니까 그 서사 때문에 금 가격이 재평가할 때 올랐는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내가 금 갖고 있으면은 미국 쪽에 줄 서 있을 때는 그나마 안전한데 이거 미국 밖에 있는 금은 다 고철이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미국 국채 가격이 지금 떨어지는 이유가 그 바젤 3 협약에서, 그 바젤 3 협약이 뭐냐면은 그 각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등급을 매겨서 헤어컷을 해요. 미국 국채 1등급. 그러면 그거는 그냥 액면 가격대로 쳐주는 거. 금은 원래 2등급이었어요. 금은. 네. 그러면 20% 헤어컷을 한다. 그럼 시가의 80%인 거예요. 내 장부 가격의 80%만 쳐준다. 그 유럽이 가지고 있는 금이나 중국 갖고 있는 금이나 심지어 미국이 연준이 갖고 있는 금도 사실은 헤어컷을 당했어요. 바젤 3 협약 때 그거를 1등급으로 올렸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상대적으로 미국 국채를 낮춘 거예요. 네. 원래 그 유럽 중앙은행들의 목적은 앞으로 미국 국채 못 믿겠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의 등급을 낮추자라는 거였는데, 그 아무리 그 바젤 협약이 유럽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갑자기 야 우리 국채 가격을 낮추겠다고? 이런 놈들 봐라? 이러면 이제 어려워지니까 그게 아니라 그럼 우리 금 가격을 좀 올려줘. 우리 금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금 가격을 바젤 3 협약 때 티어 1으로 올렸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그때 2023년인가 2018년인가부터 이제 각 중앙은행들이 연간 1,000톤 이상의 금을 막 사재기 하면서 금 가격이 이제 막 현물 금 가격이 막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선물 금으로 누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뚫어를 뚫려버린 거죠. 지금 중앙은행의 사재기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건데, 당분간은 유럽 중앙은행들이나 중국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금을 계속 사두겠죠. 미국 국채보다는. 근데 갑자기 유럽 중앙은행들이 볼 때는 런던 금시장이 있으니까 자기네들 금은 티어 1이에요 지금. 근데 미국이 이거 봐라, 지금 우리가 지금 국채 가지고 자꾸 장난치니까 미국이 우리 꼴배기 싫을 텐데,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헤게모니가, 지금 아직까지는 금시장이나 모든 금융이 아직 런던을 무시 못하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가서 뉴욕 금시장이 더 많은 헤게모니를 쥐고 있고 런던 금시장 무시할 정도가 되면, 야 앞으로 런던 도장 찍힌 것도 우리가 헤어컷 할 거야 뉴욕에서. 그러면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 있는 금들도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진짜 이제는 뭐 동맹이고 뭐가 없고 아직까지 저기 부자가 망해도 3년 간다고 유럽 애들이 지난 한 400년간은 전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이 패권 가진 지가 불과 10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걔네가 그러니까 아직 미국보다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 세계를 이렇게 운영해본 애들이거든요. 만만치 않을 거예요, 유럽 애들이 그 저항이.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이 되면 금 가격이 뭐 엄청나게 급락하거나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쨌거나 미국의 지금 헤게모니 하에 있으면은 장기적으로는 지금보다는 금의 신뢰도는 떨어질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네, 뭐 단기적으로는 잠깐 좀 튀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불안한 요소들이 있다. 그러니까 신뢰가 깨진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신뢰가 지금보다는 낮아지겠죠. 그게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고 시장 가격에 반영되는 그 시간 지체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또 하나는 암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겠죠, 이게 당연히. 여담이지만 네. 예를 들면 왜냐면 헤어컷 당했으니까 걔네들은 뭐 그 헤어컷 당한 금액과 미국 시장 가격과의 중간 어딘가에서 그 네. 브로커들한테 팔면은 그러니까 브로커들이 생길 거예요. 이 마진을 먹기 위해서. 그러겠죠. 그럼 브로커들이 생겨서 야 줘봐 내가 금 세탁해가지고 뉴욕에 팔아줄게. 금광 가가지고 금을 다시 캔 것처럼 해서 네네. 가져오기도 하고 뭐 하겠죠. 네. 그러니까 브로커들이 생겨서 이 미국이 누르려고 하는 금 가격과 그다음에 그 시가와 중간에서 어느 정도 시장이 형성되는 이제 블랙 마켓이 생기겠죠. 김창익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에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신뢰도가 계속 이제 다른 기존의 자산들이 이제 점점 좀 떨어지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미국이 결국에 패권 국가인데 패권 국가가 바라는 대로 되는 거고 그 바라는 거는 비트코인의 보유다. 그래서 미국 기업이든 어떤 뭐 국가든 정부 차원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수준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비트코인 위주의 어떤 기축 통화를 꿈꾼다. 이렇게 그냥 정의를 해도 되는 걸까요?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강력하게 비트코인 전략 비축 전략을 이제 끌어가고 있지만은 기축 통화의 자리까지 올려주기를 바라진 않을 거예요. 올라가기를. 네. 달러의 패권을 지키는 유용한 호위무사로서의 어떤 수단으로 쓰는 거지. 그래서 이제 비트코이너들이 볼 때는 거기서부터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달러 패권을 지키는 수단이니까 왜 그거 있잖아요. 그 호위무사하고 왕자하고 친한데 사석에서는 친구처럼 지내는데 네. 갑자기 공서에 가면은 야 너 좀 눈치껏 해라. 그 내가 사석에서나 친구지. 뭐 그렇게 하죠. 여기서는 왕자 대접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도 비트코인은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트코인이 달러 패권을 지켜주고 위협하지 않는 수준까지는 끌어올리겠지만 그 이상이 되면은 누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 대접을 그냥 그대로 하는 거죠. 금이죠. 네. 그러니까 금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왜냐면은 아직까지는 새싹인 거예요. 네. 금은 거목이 됐고, 그러니까 거목은 달러의 위협이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거목은 이제 해버리는 거고 새싹인 쟤를 키워서 저기 왕자의 호위무사로 만들어주면 왕자한테 위협은 되지 않겠다. 근데 제가 갑자기 그 제일 무사가 돼서 조선 네. 제일 검객이 돼서 갑자기 왕자도 저 녀석이 갑자기 죽여버릴 수 있다고 하면은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왕자의 안위를 위해서 제일 검객을 암살하겠죠. 그러니까 네. 그 정도까지만 그러니까 저 녀석이 청소년기까지는 보니까 뭐 제일 검객이어서 왕자는 저기 지켜주는데 제가 아직까지 정치에 야망이 없다. 이 정도까지만 지켜주겠죠. 그 정도까지고 그리고 미국이 비트코인을 전략 비축하겠다라는 게 의외로 굉장히 강력한 논리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지정학적 게임 이론이라고 하는 거가 바탕에 깔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 게임 이론이 사실은 안보 이론이기도 한데 게임 이론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 대표님하고 나하고 이제 둘이 공모해가지고 한국은행을 털었는데 네. 잡혔어요. 근데 이제 다른 방에 가둬 놓고 대표님하고 나를 고문하는 거죠. 형사들이. 조건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야 자백하면 뭐 깎아줄게. 2년. 네. 자백 안 하면 10년이야. 근데 둘 다 자백을 안 하면은 무죄인데. 근데 이 게임 이론에서는 결론이 100% 어떤 쪽으로 나냐면은 둘 다 자백하죠. 왜냐면 그 대표님이 날 못 믿는 거지. 나도 네. 대표님 못 믿고. 그 대표님이 자백하면 나는 10년, 대표님 2년이니까. 네. 그리고 내가 자백하면 대표님은 10년, 나는 2년이니까 둘 다 자백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정학적 게임 이론이 갖고 있는 결과는 최선의 결과는 아니에요. 근데 상대방이 있다는 이 전제하에서 전략을 짤 때는 그게 최선인 거죠. 사실은 더 좋은 대안이 있지만 그 최선의 방법으로 결론 나지 않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트럼프 행정부가 비트코인을 다룰 때 이게 정말 좋은 거야? 이게 최선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비트코인을 비축하지 않으면 중국이 할 거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만 10년형에 처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내쉬의 이론이고 지정학적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내쉬의 이론이라는 거고 이 내쉬의 이론의 가장 대중적인 게 이제 그 죄수의 딜레마인데 지금 미국 행정부가 이 비트코인을 다루는 거는 이 죄수의 딜레마의 시각에서 다루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이 정말 유용하다 안 하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중국이 보유하면 우리는 10년형에 처해지는 거게 되니까 우리가 먼저 보유하자. 그럼 반대로 얘기했을 때 중국이 10년형에 처해지는 거다. 그러면 반대로 중국도 10년형에 처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보유한다라는 액션이 취해지자마자 중국과 러시아가 또 사재기 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선점했으니까 저들이 사재기 할 때 우리가 선점한 자산의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간다. 네. 게임 이론을 가지고 이거는 이제 국방 어떤 논리로 게임 이론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선점하지 않으면 국가 안보에서 전력이 약화되는 거야라는 굉장히 엄중한 논리로 지금 이걸 접근하는 거거든요. 코인 자체를 무력화시켜버리는 방법도 어쨌든 있잖아요. 그거 금과 같은 개념으로 똑같이 할 수가 있지 않나요? 이게 아직 시장이 엄청나게 크진 않으니 아예 그냥 비트코인 자체를 뭐 그래 뭐 가져가든지 말든 뭐 그러니까 금과 같은 대접을 하는 거죠. 만약에 선택지가 그거였다면은 50% 일의 그 해시레이트를 미국이 가져가서 망가뜨리면 돼요. 그러면 전 세계 컴퓨팅 파워의 50% 일을 미국이 사야 돼요. 사들여야 돼요. 네. 그 노드들에. 굳이 비트코인 자체를 굳이 뭐 이렇게 유통을 하는 게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릴 수는 없냐 이거죠. 뭐 다른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건 지금 전략은 포기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새로운 코인을 만든다든지. 지금 미국은 가장 중요한 숙제가 38조 달러 그리고 내년도가 되면 이제 40달러 넘어갈 텐데 40조 달러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거거든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모든 전략은 내가 38조 달러의 빚을 유지하는데 갚을 수는 없거든요. 38조 달러 어떻게 갚아요? 네. 이거를 어떻게든 끌고 가는데 내가 그냥 그 은행의 대출을 평생 동안 갚으면서 이거를 끌고 가는데 그러니까 만기를 연장시켜 주는데 저 은행한테 우리가 뭘 보여줘야 돼라는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모든 전략은 이거에 유용한가의 문제예요.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있는데 저거를 활용할 방법이 있는데 내가 이걸 무력화시켰어. 게임 이론에서 상대방이 이거를 선점할까봐 그럼 내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내가 선점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무력화시키는 방법인데 미국은 지금 선점하는 전략을 택하건데 지금 반대로 만약에 무력화시키겠다. 그럼 거기에 내가 전 세계 컴퓨팅 파워의 절반을 사들이는 이제 자산을 쓴다. 이 좋은 선택은 아니잖아요. 무력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에는.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가능한데 거기에다가 비용을 쓰면은 나만 비용을 쓴 거고 네. 중국은 타격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중국은 현상 유지하는데 내가 비트코인이라는 거의 네트워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나만 어마어마한 자원을 쓴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얻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내가 오히려 전략을 택하고 이걸 활성화시키는 대신에 내가 먼저 선취한다라고 전략을 택하면 내가 적은 돈으로 1,000억 달러 들여서 100만 개를 선취해 놓으면 이 네트워크를 쟤네들이 게임 이론으로 이제 사재기 경쟁에 들어와서 이 가치가 10배, 20배가 되면 나는 이익을 얻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무력화시키면 나는 손해를 보지만 중국은 아무런 손해를 안 봐요. 네. 그러면 이 게임에서 내가 진 거죠. 그럼 그 말은 결국에는 이제 금 시장을 미국이 인위적으로 이제 뭐 좀 평가 절하를 시켜버리면 전 세계는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걸로 제3의 길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꼭 코인이어야만 한다면 당연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선점했으니까 뭐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오는 건데 비트코인 말고도 다른 걸로 뭐 갈 수가 없나요?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어떤 자산을 준비금으로 쓰느냐가 이제 시장에 강력한 이제 신호가 되는 건데 미국의 중앙은행이 지금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갈아타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전 세계가 봤을 때 이거 내가 나중에 가서 중앙은행의 어떤 미국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네,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거를 안 따라가겠다고 하면은 내가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거나 아니면 나는 완전히 그냥 제대로 등지고 중국으로 그 저기 라인을 바꾸겠다라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불안감이 발생했. 그 미국 지금 트럼프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는 중국에 줄 서는 게 니들한테 이익인지 한번 잘 봐봐. 지금 저기 마두로하고 베냐민 네, 봐봐. 미국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가는 대로 가야 돼요. 네. 이제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지정학적인 게임 이론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미국이 가야 되는 대로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비축 경쟁이 발생할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죄수의 딜레마가 성립이 안 되려면 그냥 그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어야죠. 네가 불건 말건 나는 안 불고 그냥 너는 무죄고 내가 10년형 받아도 네가 무죄네 나는 그걸로 기뻐. 이런 예수님이나 부처님이 있어야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뭐 중국이나 러시아 뭐 이런 곳이
반발은 하겠지만 나머지 국가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기 시작하면은 안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된다. 그리고 그 진영학적인 게임 이론의 극대화된 버전이 비트코인일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네. 그 상품들은 게임 이론에서 상대방이 많이 갖게 되면 내가 안 갖고 있을 때 그 타격보다 이 네트워크 자산일 때 내가 안 가졌을 때 타격이 훨씬 커요. 그런가? 네. 왜냐면 네트워크 자산은 이 네트워크 효과가 있거든요. 네. 내가 거기에 참여해서 그 네트워크를 많이 지배하고 있을 때 이 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메커니즘이거든요. 이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거에 비해서 이 네트워킹이라는 게 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비트코인을 아예 무시할 수가 없다면 100% 무시할 수가 없다면 조금이라도 가지려면 네. 더 가져야 돼요. 이 네트워크의 해시레이트를 높여야 돼요. 그러면 이 방향에 대해서 중국도 모르진 않을 텐데. 모르지 않죠. 지금 뭐 미리 선점하자. 아니면 선점하는 게 어찌 보면 일정 부분 미국의 전략을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시진핑 이걸 모르지 않을 텐데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네. 야 중국이 그럼 바보냐 트럼프 네가 그거를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데 네. 그럼 중국이라고 해서 그 게임 이론을 모르지 않을 텐데 그러면은 네트워크 효과나 그걸 다 고려했을 때 중국도 지금 그러면 우회적으로 비축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지금 네가 지금 100만 개 비축하겠다고 했는데 중국은 지금 더 갖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그래서 지갑 딱 까보니까 야 오히려 해시레이트가 중국이 더 높을 수도 있어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럴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비트코인 액트가 통과가 안 됐지만 지금 그 베네수엘라 지갑에서 탈취한 것만 65만 개라고 하면 그게 100% 사실이라고 하면은 지금 미국은 100만 개 가지고 있어요. 네. 정부가. 지금 중국 정부도 20만 개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건 비공식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아직까지는 더 많이 갖고 있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지금 채굴자들이 중국은 공식적으로 채굴 산업을 금지시키고 미국이 드릴 베이비 드릴을 하면서 채굴자들이 미국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온체인상의 해시레이트는 미국이 높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든 판세를 뒤집으려고 할 텐데 만약에 이 판세를 못 뒤집으면은 그래서 올해 이제 비트코인 액트가 통과돼서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이 해시레이트를 더 많이 가져갈 확률이 높아요. 중국은 약간 그 내부 사정 때문에라도 비트코인을 권장할 수 없는 분위기여서 뭐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홍콩 시장하고 지금 마카오 시장 등등 이제 중국이 지배할 수 있는 시장 내에서는 비트코인을 활성화시켜 놨죠. 근데 이제 본토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그 공식적으로는 금지해 놨고 자금 유출 이런 거 막 걱정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의 아줌마들 다마라고 하는 아줌마들이 어마어마한 자본시장의 세력인데 이 다마들은 실제로 그 비공식적으로 홍콩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거래소를 통해서도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걸 나중에 가서 중국 정부가 어떻게 뭐 활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또 두 번째는 중국이 AI 산업이나 컴퓨팅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니까 만약에 비트코인을 양자 컴퓨터가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저는 그 양자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실제 주체는 중국 정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비트코인이 실제로 미국 정부가 많이 비축해서 미국이 그 네트워킹 파워를 헤게모니를 끌고 간다 그러면 야 이거 뭐라 나는 비트코인 이 갖고는 있지만 미국보다 없고 그럼 양자 컴퓨터를 만약에 이제 개발했다 그러면 그걸 실제로 무력화시킬 유인을 가진 세력. 왜냐면은 저는 양자 컴퓨터를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그 Y2K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체 없는 걱정을 생각해요. 왜냐면은 대표님이 나중에 가서 진짜 양자 컴퓨터가 대중화돼가지고 내가 양자 컴퓨터를 1,000억 주고 샀어요. 근데 그걸로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뚫으면 시장이 눈치 못 채게끔 뭐 한 개, 두 개씩은 내가 뚫어서 탈취하면 되겠지만 내가 지금 대표님이 양자 컴퓨터를 써가지고 네트워킹을 무력화시켰다고 하는 순간 그게 공표되는 순간 폭락하겠죠. 네. 제로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1,000억 원 주고 그 양자 컴퓨터를 사서 그렇게 할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그걸 하는 사람은 나는 그건 잘 모르겠고 돈이 너무 많아서 한번 비트코인 무력화시키고 싶어라고 하는 미친놈이나 그렇게 하겠죠. 근데 중국은 국가적인 전략 차원에서 양자 컴퓨터 개발해가지고 야 지금 미국이 이걸 가지고 지금 패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거 한번 뚫어봐라 이렇게 하겠죠. 그럼 미국 정부는 반대로 그 양자 컴퓨터 내성을 가진 이제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왜냐면 국가 안보 자원이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미국 국방부가 그걸 하고 있어요. 양자 컴퓨터 내성을 가진 그 소프트 포크를 하드 포크까지는 이제 완전히 그냥 다른 비트코인을 만드는 거고 소프트 포크라고 해서 이제 미국 정부가 주체가 돼서 코어 네트워크라고 있거든요. 코어 개발자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개발자들이 있어요. 그 사토시 나카모토의 어떤 철학을 계승하면서 지금 이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실제로 끌고 가는 코어 개발자들이 있는데 그 코어 개발자 그룹과 미국의 국방부가 지금 실제로 그 양자 컴퓨터 내성이 있는 미국 코딩을 가진 소프트 포크를 하고 있다고 해요. 착수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지금 뭐 이게 음모론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그 4년 주기 사이클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 주기가 맞다면 조금 더 빠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뭐 딱히 팬더멘털이 뭐 무너진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한번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이런 결론인가요? 아니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 뭐 누구도 모르는 거죠. 더 떨어지는 어떤 요인이 작용하고 그걸 할 수 있다고 하는 세력이 있다면 더 떨어뜨리겠죠. 근데 이제 그들도 떨어뜨려서 이걸 제로로 만드는 게 궁극의 이익은 아닐 거고 언젠가는 시대 차익을 얻기 위해서 저점 매수를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저는 그리고 비트코인 서사라는 게 4년 주기 서사라는 게 사실은 유동성이라는 그 금리 주기와 우연히 일치했기 때문에 이게 더 큰 폭으로 움직였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4년 주기 서사와 지금 유동성 주기가 그 비트코인 역사상 최초로 반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은 지금 풀리는 물론 이제 지금 전쟁 등등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제 연준이 금리 스텝을 어떻게 가져갈지 모르겠으나 금리를 올릴 확률은 아직까지는 높지 않거든요. 금리를 낮출 거예요. 낮추거나 유지하거나. 낮추려는 모양새죠. 낮출 텐데 이제 어느 폭으로 낮출 거냐의 문제고 그러면 유동성은 풀릴 거예요. 그리고 또 중간선거도 있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연준 재무부 협약이 되고 나면은 재무부가 풀든 연준이 풀든 어쨌거나 돈은 풀 거예요. 누가 둘 중에 하나가 풀든 돈을 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동성이 풀린다라는 의미에서 실제로 돈이 풀린다라는 뜻도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얼마나 빨리 돈이 돌아다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방정식을 얘기하면 뭐 어렵긴 한데 그게 뭐냐면은 MV는 PY예요. 그러니까 PY는 실제로 그냥 간단히 얘기해서 그냥 그 GDP인 거고 MV가 M이 이제 그 양적 유동성 그 화폐량 그리고 V가 화폐 유통 속도예요. 그러니까 이 MV가 공통적으로 PY, GDP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그러면 M이 증가하거나 V가 증가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증가하면 경제에서는 그게 유동성이 증가한 걸로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돈이 빨리 잘 돌아야죠. 그러니까 돈을 누가 찍어서 연준이 풀든 아니면 대표님하고 나하고 그러니까 연준이 만약에 이걸 장난친다 그러면 대표님하고 나하고 24시간 돈을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주고받는 이런 페이크 모션이 많을수록 내가 똑같은 돈을 가지고 대표님한테 주면 2배가 돼요. 유동성이. 대표님이 나한테 또 주면 또 2배가 되고 내가 또 대표님한테 또 주면 또 2배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돈을 찍어서 유동성을 늘리는 게 쉽겠어요. 대표님과 나하고 계속 주고받는 걸로 유동성을 늘리는 게 속도가 훨씬 빠르죠. 근데 기존에 보면은 이게 지난 한 10년간 이 통화 유통 속도가 글로벌 통화 유통 속도가 거의 1에 수렴했어요. 1에. 그러니까 돈이 한번 찍어지면 그냥 1년 동안에 한 번 도는 거예요. 한 번. 내가 집 사는데 한 번 썼으면 그냥 그 돈은 그냥 그걸로 수명이 끝난 거예요. 그냥 금고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통화 유통 속도가 만약에 5배가 됐다. 그러면 유동성이 5배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트럼프의 전략은 스테이블 코인이 이 통화 유통 속도를 산술적으로 6배로 늘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24시간 거래하는 것만으로도 9 to 5보다는 3배가 늘어나죠. 거래가. 똑같이 거래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주말에 안 쉬니까 또 1년 중에 3분의 1이 주말이니까 또 2배가 늘어나요. 그럼 대략 한 대여섯 배가 그냥 스테이블 코인으로 유통되는 그 유동성은 대여섯 배가 그냥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돼서 갑자기 그 연준이 찍어낸 돈이 대부분 그대로 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 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스테이블 코인 시장으로 들어오는 그 자체만으로도 대여섯 배가 유동성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통계는 안 잡히지만. 트럼프 정부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성화시키는 이유가 이 통화 유통속도 V를 증가시켜서 실제로는 M이 안 드러나더라도 유동성을 어마어마하게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산 가격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이 효과를 노리겠다는 건데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그 크라이트 액트가 통과되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이제 빅테크도 준비하고 있던 스테이블 코인이 뉴스에 나올 거예요. 계속 이제. 그리고 이제 월가가 준비해 놓은 RWA 상품이 나올 거고. 그럼 이때부터 그 상품에 연관된 매칭된 스테이블 코인의 액수만큼 유동성이 그거 곱하기 5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 USDC 하는 서클 쪽은 그러면 뭐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그렇게 돼서 유통 속도가 빨라지면 뭐 좋죠. 당연히 좋죠. 시가총액도 늘어날 거고 그게 계속 돌아다니면서 발행되고 유통되면서 거래소를 통과하는 순간 자신들은 수수료를 먹고 또 지금 이제 그 크레딧도 통과되면 그걸 누군가 자기들한테 예치해 놓으면 자신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굴리고 예치해 놓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이자를 받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대표님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어찌 보면 지금 이제 가장 어두운 약간 새벽 같은 느낌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가 어느 순간에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진짜 아침에 일어났더니 유명해져 있더라는 것처럼 갑자기 시장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정부상으로는. 그러면 그거의 어떤 시작은 한 3월 말 4월 초 이때
그 법안 통과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된다. 늦어도 한 4, 5월까지는 그러니까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됐다는 얘기는 지금 비트코인 액트 얘기를 안 하지만 이 묶여 있어요 패키지로. 네. 그러니까 클래리티 액트가 만약에 합의가 된다 그러면 비트코인 액트도 지금 비트코인 액트가 조용조용한 이유는 국방수권법 상에 아까 얘기했던 그 보고서 내에 그 비트코인 액트가 주로 다뤄지기 때문에 그때 본격적으로 다뤄질 거라고 보니까. 근데 클래리티 액트 통과됐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패키지로 묶여 있는 것들이 다 패키지로 그냥 국방수권법 안에 들어가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근데 국방수권법까지 가지 말자 우리. 지금 트럼프가 하는 얘기는 네. 그 공화당하고 이제 민주당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국방수권법까지 끌고 가지 말자. 빨리 하자. 빨리 그냥 처리해버리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7월 전까지는 통과가 되고 한다. 그러면은 시장이 갑자기 이게 왜 이런 거지? 라고 이해 못할 정도로 급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그런 어떤 순서대로 잘 안 되고 지연된다 하면은 어떤 물밑 작업에서 좀 뭔가 실패가 있었거나 아니면 뭔가 좀 다른 식의 어떤 그게 문제가 안 되면 생겨가지고. 딱 한 가지 요인이 있는데 제가 이게 이제 그게 혹시나 말이 씨앗이 될까봐 그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보면 이게 안 될 확률은 거의 제로예요. 그 국방수권법상으로 안 다뤄질 확률은 제로예요. 거의 제로. 네. 그래서 통과가 9월 30일 전에 통과가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트럼프가 추진하는 거라서 안 될 확률은 딱 한 가지가 있죠. 근데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어쨌든 상당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조금만 기다려라. 그리고 반대로 지금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뭐 조금씩 뭐 적립식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네. 어쨌든 지금 전장까지 났는데도 버티는 거 보면은 지금이 뭐 저점 구간 언저리 어딘가라는 느낌은 있다는 생각이 거죠. 들어요. 그리고 이미 IBIT는 그 평단을 내려갔어요. 75,000달러가 평단인데, 그러니까 그 IBIT에 그 돈을 넣었던 게 월가의 불리한 뱅크들이거든요. 자신들이 넣은 것보다 좀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야 기왕 떨어뜨린 김에 더 떨어뜨리자라고 할 수도 있고, 만약 할 수 있다면은 그게 아니라 야 우리도 지금 손해 보면서까지 이럴 필요는 없잖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은 아무튼 IBIT의 평단보다는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게 달갑지는 않을 거다 그들도. 이거를 뭐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100% 어차피 전략상 거쳐가는 거야. 어차피 평단가 낮추려고 하는 거야가 아니라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시장 조성이라는 어떤 그 특권을 가지고 할 이유가 별로 없다. 네. 그러니까 스마트한 머니라면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만약에 국가수권법에 다뤄져가지고 비트코인이 국가 안보 자산이 됐어요. 네. 그럼 미국의 지금 백악관이 재무부가 100만 개를 비축하는 것 이외에 미국의 국가 안보 자산이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될 거냐가 한번 시나리오를 짜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논의가 되고 있고. 네. 첫 번째, 비트코인이 국가 안보 자산이고 국방부가 인정했어요. 네. 어떻게 될까요? 뭐 가격 많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우선은. 군인들의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논의가 되고 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인들의 월급이나 군인들의 연금에 비트코인이 채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군인들의 이것까지는 논의가 안 되고 있고, 군인들의 월급과 비트코인을 크립토로 연계시키는 거는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디까지 갈 건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군인들의 연금에 내가 비트코인을 비축해 준다, 조금씩 적립해 준다. 그럼 이게 이제 가치가 늘어날 거니까. 그럼 실제로 군인들이 퇴직할 때 그게 가치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네. 우상향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논의가 될 수 있고, 그래서 그 트럼프 계좌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트럼프 계좌라는 게 7월 4일 날 트럼프가 발표를 할 거거든요. 트럼프 계좌가 뭐냐면은 7월 4일 발표 직후부터 태어나는 그 2028년 트럼프의 임기까지 태어나는 대략 3년 동안 태어나는 연간 350만 명의 미국 신생아들에게 트럼프가 계좌를 만들어줘요, 재무부에서. 근데 이 계좌에 1,000불을 일단 재무부가 넣어줘요. 네. 그럼 이거는 이제 부모님들이 매칭해서 더 넣을 수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다니는 기업에서 또 매칭해서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3분의 1씩 매칭해서 넣어주면은 3,000달러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 아이가 성년식을 할 때까지 18년 동안 못 찾아요. 그러면 이 3,000달러를 가지고 그 법적으로는 S&P 인덱스에 투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연간 15% 정도 평균 상승해요. 그러면 1,000달러 기준으로 12,000달러가 대략 된다고 해요. 그러면 3,000달러 기준으로 하면 대략 한 5만 달러가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누군가 더 넣어줬을 때 내가 뭐 3,000달러가 아니라 10,000달러 시작한다 그러면 얘는 거의 10만 달러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월가나 여러 주체들이 크립토 진영에서 이게 결국은 그 아이의 시드머니를 키워주는 건데, 안정성이 중요하긴 한데 지금 그 S&P 인덱스 말고 그 크립토 비트코인도 비축하게끔 해주자라는 얘기를 월가에서 오히려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1,000달러짜리 그 통장을 가지고 자산운용사들이 그거를 비트코인도 일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그게 한 4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 계좌만 가지고. 그럼 4조 원이 18년 동안 묶여서 암호화폐나 월가의 자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자산이거든요. 네.
네, 그게 이제 그 미국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7월 4일 그 독립 250주년 기념식 때 발표할 이제 캠페인 전략으로 발표할 트럼프 계좌예요. 그 트럼프 어카운트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만약에 비트코인 액트가 국방수권법상으로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국가 전략자산이 됐다고 하면은 일단은 군인들의 연금이나 여러 가지 그 국가 자산에 비트코인하고 연계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 실제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는 왜 그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그 지역 있죠. 근데 그 지역 미군이 주둔을 하고 있지만 그 지역의 은행 계좌가 쉽지 않을 때 비트코인으로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월급을 주자는 거예요. 네. 비트코인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어쨌거나 국가 자산 전략 안보 자산으로서 국방부와 국방위 그러니까 국가 예를 들면 또 로켓 마틴으로부터 비행기 사는데도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1차적으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국방부가 이거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그 포섭했을 때 일단 국방부의 그 결제에는 비트코인이 채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어쨌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가격 자체가 많이 내려와 있긴 하지만 비트코인에 뭐 악재만 있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좀 호재도 많다. 이런 것들 좀 고려해가지고.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를 들어서 F-35 전투기를 살 때 네. 또는 카타르의 국부 펀드가 뭔가 투자할 때 우리는 지금 국가 전략 자산이니까 니네가 비트코인으로 쏴줘. 이렇게 가능성이 높잖아요. 비축 경쟁이 벌어질 경우에. 그렇게 해서 뭐 비트코인도 모을 겸 해가지고 금 대신에 코인으로 한다. 뭐 이런 것들도 뭐 어쨌든 지금 얘기는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들 하시길 바라면서 저도 대표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